네, 다스의 전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 당시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다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의혹이 커졌는데요. 과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비밀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얘기했던 대로 특검에서 120억 원 횡령했다 지목을 당했는데 여전히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격리 직원. 그렇죠. 조모 씨가 오늘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참고인 네. 신분이에요? 참고인 신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참고인이 오늘 드디어 소환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격리 여직원, 말단 여직원 이렇게 불렀는데 10년 전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10년 기업에 재직하면 과장 이상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차장까지도 승진이 가능한데 우리가 말단 여직원, 격리 여직원이 아닌 것 같고 10년간 다스에 계속 재직을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중견 간부 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10년 전에 그 처음에 80억이 횡령돼서 협력업체 이모 씨에게 맡겨놓고 돈을 안 썼잖아요. 예. 120억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이 정황은 무엇인가? 이제 그 팩트, 진실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사실 10년 전 특검 때도 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개인의 그때는 일탈이다. 네, 그리고 예. 말단 여직원이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돈은 왜 이 여직원이 어떻게 빼내서 네. 어떻게 맡겨놨다가 어떤 상태에서 확인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직원이 오늘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만 네. 왜 회사에 여전히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보통 기업에서 가장 엄한 죄가 횡령 아니겠습니까? 예. 힘들게 생산해서 이 유통시켜서 번 돈을 개인이 착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형사적인 고소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에서요? 민형사상의 고소는 물론이거니와 법적 처벌 외에도 회사에선 해임이 마땅하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 이 오너의 일가라든가 예. 그럼 중징계를 하겠죠. 일정 기간 회사에서 떠나도록.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멀쩡 회사를 다녔다. 이건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궁금증에 대한 답들이 오늘 다 검찰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개인이 횡령을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네, 참 이상한 일이고요. 이상한 일인데요. 오늘 격리 직원에 대해서 검찰이 참 물어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까요? 아마 실소유자일 거예요. 실소유자가 제가 봤을 때는 누구냐? 120억의 횡령 문제는 오늘 조사를 거의 안 하든지 안 할 것 같은 게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뭐 이 조모 씨가 누가 시켜서 했건 아니면 같이 했건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한 건 맞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누가 시켜서 했건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 특검에서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실은 이 사람도 횡령이 이 사람이 이제 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담을 했죠. 그렇죠. 왜 뭐 김성호 사장이 시켰건 얘들 실소유주가 뭐 누가 뭐 교사를 그것만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이제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이 사람도 피의자는 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야 당신 120억 횡령이 너 피의자야. 누구랑 같이 했어? 누구 지시를 받아?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은 참고인 그렇죠. 신분이잖아요. 참고인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검찰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 120억 이 횡령 문제에 대해서 공소시효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여연대에서 고발할 때는 아니다 공소시효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참여연대가 고발할 당시만 해도 검찰 입장은 120억 외에 추가 횡령이 차후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120년은 이 횡령이 2007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공소시효 기준에서 10년 공소시효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이 여직원 같은 경우에 당시 피의자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기 네.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여직원이 바보가 아닌데 이미 본인도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야 당시에 120억 누구랑 같이 했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실소유죄에 대한 의혹들을 좀 캐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가정을 좀 했지만 이 120억이 횡령의 끝이 아니라 뭐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 따르면 뭐 80억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총액 뭐 200억이다라는 뭐 아주 일부 언론 보도지만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120억 이후에 2007년 12월 이후에가 2008년부터 횡령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공소시효 15년이거든요. 뭐
이 횡령한 가담한 예.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좀 사정 청취를 할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보고 예. 그래서 아마 120억보다는 실소유주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범죄에 대해서 좀 진술을 듣기 위해서 오늘 소환한 것처럼 봅니다. 오늘 참고인 신문으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120억 원 이 횡령보다는 다스가 누구 거냐, 이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질문이 모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부 진술들도 지금 네. 나오고 있고 녹취록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격리 직원 지금 뭐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요? 압박을 많이 느낄 거고요. 예. 과연 이제 10년 전에는 현직 대통령이 된 분의 회사고 그 자금이라면 그게 팩트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 조직에 몸담고 있고 심지어 자기 손을 거쳐서 거액의 돈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신은 특검에서 지금 횡령 범죄자로 걸렸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조직의 딜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 여기서 거짓을 말하면 상당히 본인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 이제 그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김종백 씨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주변 인물들뿐 아니라 지금 이 MB의 최측근들도 이미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김종백 씨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김백준 총무기획관, 전 어찌 청와대 보면 집사 총무기획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었고요. 또 김희중 전 부속실장 이미 등을 돌렸고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만 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진호를 드린다. 네, MB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네. 특활비 관련 진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MB의 최측근들도 그동안 이 봉인했던 입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조모 씨가 어느 정도의 실제로 MB와 뭐 인적 관계가 있는지 우리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스의 당시 말단 격리 여직원 이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굳이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저는 입을 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다른 거랑은 좀 다른 참고인 소환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플리바긴이라는 게 허용되느냐, 그것이 이제 맞느냐, 그러느냐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검찰이 이런 수사에서 굉장히 성과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진술들이거든요. 네. 김백준 기획관도 구속 기소된 다음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중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 부속실장 엄밀하게 말하면 김백준 전 비서관하고는 죄의 형태가 같아요. 받아서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구속 기소가 돼야 되는 거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하지 않고 진술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진술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돼서 엄청난 처벌을 받겠구나.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김종백 씨 기사하셨던 김종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수와 절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술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다스와의 내부적 관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다스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의자 신분이 아니에요. 참고인이라는 거예요. 검찰도 공소시효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는 거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도 없고 나 지금 멀쩡히 다스 다니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굳이 술술 다른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처럼 얘기를 할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검찰도 아마 이게 김종백 씨라든지 다른 뭐 사건은 좀 다르잖아요. 국정원 특활비에서의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실장처럼 그 입에서 뭐가 확 나오주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을까? 저는 그건 사실 이건 조금 의문이 다를 들어요. 수 있다. 예. 자, 격리 직원 조 씨의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 다스 전 운전기사죠. 김종백 씨가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조 씨가 억울해하고 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20억 횡령을 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분인데 이 네. 직원은 아세요? 그 97년도 입사 동기인데 물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진짜 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번 참고인 조사들로 오늘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도 조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의 이런 여러 정황들, 예, 참고인 조사들, 예. 그게 비자금이든 횡령이든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를 많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진짜 이번에 그 검사님들이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검찰 칭찬까지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이런 얘기를 한 적 두세 번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모 씨도 예. 아까 이야기한 압박이 지금 이제 검찰 소환해서 이 다스의 진실을 이야기하시오. 이 법적 압박을 받기 전에 이미 얼마나 다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했겠어요. 예. 뭔가를 알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내가 지금 횡령죄로 지금 걸려 있는데 10년 전 특검에서 나를 이제 횡령한 직원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지금 다스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전 지금 또 놀란 게 10년 전에 말단 여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말단 여직원이 아니네요. 김종백 씨 얘기는 97년 입사 동기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럼 다스 사태가 터졌을 때가 입사 10년 차 때예요. 지금 입사 21년 차예요. 그러네요. 그럼 뭐 거의 다스가 지금 큰 회사로 성장은 예. 했습니다만 규모상 대기업으로 우리가 분류했던 회사가 아닌 걸로 보면 예. 중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우수 직원이 아니면 간부이거나 예, 20년 근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에. 예. 요즘 얼마나 턴오버가 빠릅니까? 음. 그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퍼뜩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사 동기니까 김종백 씨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사이 같은데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은 사적인 대화에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억울하다. 당하고만 뭔가 살고 싶지 않다. 알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예. 아까 이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뭐 얼마나 이제 얻어낼 기대를 하고 있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추정해 주셨는데 저도 추정컨대는 이게 아주 재밌는 지금 이 스릴러 게임인 게 그러면은 이 조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되기 전 만약에 MB 측근이라고 하면 소환될 거 예상 못했을까요? 했겠죠. 예를 들면 삼성 뭐 회장 이제 저 부회장 소환되고 할 때 어떡합니까? 모여서 미리 법적인 대응 전략을 짜잖아요. 그럼 조모 씨도 검찰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 검찰의 매섭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피해갈지에 예. 대해서 좀 이 모의 토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겠죠, 당연히. 했을 정황이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그럼 이제 이대로 오늘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냐? 검찰이 아니면 맥을 좀 틀어서 허를 찌를 것이냐? 이런 대목이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검찰은 검찰 나름 준비했고 조모 씨를 매개로 해서 MB 측근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잠시 거액에 눈이 멀어서 횡령을 했고 쓰지 않고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더니 회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저를 선처해 주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서 그 틈을 비집고 진실의 조각이 드러날 것인가. 네. 전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이 김종백 씨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검찰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폭탄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김종백 씨,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도 오늘 내놨습니다. 1%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사실은 확실합니까? 곧 검찰에서 밝히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다. 1%도 의심 안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투자회사 BBK도 MB 겁니까? 처음에는 몰랐고요. 예, 그 당시에 저희는 회사가 팩스가 1층에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3층에 있을 때 무슨 뭐 BBK 관련 서류가 오면 밑에 직원이 있으면 갖다 주고 없으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팩스기 앞에서 그걸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갖고 올라왔거든요. BBK는 확실하게 써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문서가 검찰에 제출된 걸로 상당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스는 그러니까 1% 의심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BBK는 당시에 몰랐는데 관련 서류들이 팩스를 통해서 다스 회사로 왔다는 거잖아요. 김종백 씨 지금 주장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김종백 씨 입장에서는 제가 김종백 씨라도 예. 김종백 씨 얘기한 게 이제 다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종백 씨라도 이 회사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이상은 전 회장 실제 오너 맞아? 바지 아니야? 그 생각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 이상은 씨 하는 얘기가 다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백 씨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공개됐던 그 이동형 씨라고 하죠. 이상은 씨 아들 녹취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라고 하나요? 김동혁 씨 녹취들도 봐도 이게 이 회사의 실권자가 이상은 씨하고 그 아들이 이동영 씨가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이제 그 아들인 이시영 씨가 이 회사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심증은 그렇게 가요. 저도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딱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돈의 흠이라든지 뭔가 이제 문서라든지 또 관련된 물증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추가적인 물증들이요. 그렇죠. 이 이제 관련자의 이런 그것도 이제 법정 증언이 아니고 법정 예.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검사 앞에서 하는 증언이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제 대화한 거 녹음. 물론 이 대화한 거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예. 증거 능력 자체는 있어요. 증거 능력은 네, 증거 자체는 있는 능력, 거고요. 증거를 쓸 수는 예. 있지 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법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법적 효력이 그 부분인데 증거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정에 증거를 딱 제출한 판사, 그래 한번 볼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녹취 보니까 이거에 따르면 무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 거구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혐의가 입증되려면 또 그렇죠. 다른 뭔가의 물증이 있어야 예, 된다. 그걸 이제 예. 증명력이라고 하거든요. 신빙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만으로 심증은 가나 확실히 판결문 또는 최종 수사 보고서에 또는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로 보인다. 딱 도장 찍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예. 거죠. 그건 좀 검찰이 좀 더 수사를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어쨌든 녹취 자료가 800개가 이제 한꺼번에 나와서 네. 검찰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다스 소유권 두고 내부에 좀 암투가 있었다 이런 뭐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 이시영 씨의 한마디가 우리 예. 보도로 공개되면서 이거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내가 또 잘못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네. 이동형 이 총괄 부사장이 총괄을 띄고 부사장으로 내려앉았는데 자, 현장으로 보내버리는데 회사를 아예 떠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자꾸 이 이동형 씨 거취를 가지고 말이 많으냐라고 역정내는 태도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시영 씨가 주인이고 이동형 이 부사장은 눈치를 보는 입장이구나. 그 녹취에 지금 대부분 공개된 것들은 그런 정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정황의 문제가 쭉 그냥 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 퍼즐도 전 나왔다고 보는 것이 영풍 빌딩에서 압수수색된 문건, 예. 문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계재단에 있는 그 빌딩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풍 빌딩이. 청계재단이 있는 영풍 빌딩에 있는 다스의 사무실인데 예. 이 압수수색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압수수색은 쪽집게 압수수색인데 지하 2층에 딱 갔더니 비밀 창고가 있더라. 봤더니 거기서 이제 BH 바로 이제 블러하우스 청와대 문서가 박스로 나온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다스의 이 경영 보고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서류들이 다수 포함된 이 문서 더미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네. 핵심적인 증거가 아까 이제 김 변호사가 얘기한 진술이 있었고요, 정황이 있었는데 이제 문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퍼즐 조각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걸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흘러갔구나. 거기에 이제 스모킹건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자금 흐름이 되겠죠. 이런 정도가 완성되면 저는 이것을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반박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풍빌딩 지난 금요일에 지하 2층. 그 지하 2층 비밀 창고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콕 집어서도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입을 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예.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 조금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 검찰 압수수색할 때 우리 이제 회사에서 압수수색 당할 때 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무실 다 가져가. 그럼 우리 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넓은 사무실 딱 들어서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보가 없으면. 그래서 일단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 2층을 딱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앞서 최영일 평론가 잠시 언급하셨듯이 영포빌딩의 압수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압수당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영포빌딩 2층에 있는 그냥 다스의 서울 사무실에 압수했던 예. 건데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장소잖아요. 딱 2층 서울 사무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지하 2층에 있는 창고는 그 위치에 따라서는 창고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져왔다는 건 지금 검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 지하 2층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쓰던 물건들, 청와대에서 쓰던 물건들 들어왔다는 거 보면 네. 거기에 사실 굉장한 문서가 있을 가능성은 있죠. 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뭐 그런 직보 뭐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검찰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건이 나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증을 넘어서는 확실한 물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검찰은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한 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굳이 다스와 관련이 없다면 청와대의 이 문건들이 왜 보고가 됐는지 국민들은 이 부분에 이제 물음표를 그렇습니다.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07년 대선 경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 BBK 문제를 가장 집요하게 문제 제기한 게 당시 상대당이 아니에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캠프에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본선보다 경선이 더 힘들었어요. 네. 본선은 오히려 역대 가장 표차가 크게 정동영 후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당시에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취임 초기엔 또 기대가 컸던 생각이 나요. 아, 이제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실용주의라는 표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9년 흘러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가장 이념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반복됐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이라든가 그게 MB 정권에서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7년 내부 경쟁자와 가장 격돌할 때 BBK, 다스 이 얘기 계속 도곡동 땅.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라도 다스 BBK 내 앞에서 얘기도 하지 마. 그럴 텐데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된 주기적으로 이후에도요. 보고를 받아요. 왜? 그 지겨운 걸. 정말 그 알고 싶지도 않은 걸.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 걸. 그거는 뭔가 강력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실소유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실소유 관계든 그게 동업 관계든 공동재산이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는 지금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뭔가 입장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기자회견은 정치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끝. 다스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이젠 다스와 BBK 얘기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스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았다. 이 문건이 지금 무더기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문건들도 지금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 2층에서 나온 게 다스 관련 자료만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물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뭐 실수지 그든지 뭐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결국 이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 NLL 문건 유출 때도 나온 거고. 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공직기강 비서관 때 박관청 경장 때 문건 나왔을 때도 얘기 나온 거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을 이제 검찰에 제출할 때도 다 나온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면 원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복사해서 가져온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걸 만약에 외부로 유출한다고 했을 때 이걸 원본을 가져왔을까? 아니면 원본은 어차피 봉인되는 거니까 저 국가기록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본을 가져왔을까? 이 얘기인데 사본을 가져왔다라고 복사해서 사본을 내가 가져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원본 보내고 사본 가져오지 원본 들고 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예. 복사 하나 더 뜨죠. 사본을 가져왔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건데 사본을 가져왔으면 예. 만약에 원본을 원본을 가져왔으면 가져왔으면 어떻게 되는 생길 수 겁니까? 있죠. 그 문제는. 예. 기록물은 원래 국가기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수였다는 이 말의 뉘앙스가 참 애매한 거죠. 만약에 예. 그 추정이에요. 야, 우린 그냥 사본 가져왔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얘기했으면 사본 가져왔으니까 죄가 안 된다라고 할 텐데 실수였다라는 반응은 혹시 우리가 이거 원본 이거 보내야 되는 건데 실수로 가져왔네요.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원본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원본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의 예. 반응 자체가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면 좀 거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지금 개인 건물 지하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나오면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지적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그 MB 청와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기록물 사본을 봉화마을 사저로 네, 가져갔다. 네. 이렇게 총공세를 펼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이 사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동관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달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9년 5월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지만 그 전에 이취임을 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예요. 2008년인데 이 청와대 MB 정부가 난리가 납니다. 이 기록물을 다 통으로 가져갔다. 이런 문제가 터져요. 네. 이게 이지원 사태라는 건데 이 이지원이 청와대 내의 전산 시스템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지원이 뭐야?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 이지원 시스템에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이제 쌓아놨던 기록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디지털 파일로 카피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왜 가지고 갔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서전도 써야 되고 회고록도 준비해야 되고 참고할 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네. 기록이 중요하다. 예. 이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정부 시절에 만든 법에 가장 곤욕을 치른 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지원을 가져갔다는 걸로 아까 이동관 뭐 당시 홍보수석이 질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굉장히 법적 문제가 커집니다. 노 전 그리고 대통령 고발까지 당하지 고발 않았습니까?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통령 기록관에 집어넣고 만약에 회고록을 쓰시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전직 대통령은 열람 자격이 있어요. 예. 열람을 해서 쓰면 되지. 그걸 왜 집에 들고 가느냐? 공무와 관련된 이 기밀 문서들을 이런 이제 도덕적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량 문서가 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만큼 이 국정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기하는 기록이 많았어요. 지난 정부에도 박근혜 정부 예. 말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 대량 문서가 파기됐다 이런 얘기들이 또 터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문서들을 보존하지 않고 자꾸 이제 파기하고 나가느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한 게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록물을 다 들고 나가서 개인 창고 회사 창고긴 합니다만 개인적 사적으로 보관해놓고 저것을 무엇에 쓰려고 했던 거야 하면은 2008년에 그 이동관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말이 이제 무색해지는 상황이 예. 10년 만에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SNS에 그런 국민들의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MB 정부의 좀 당시 실세들은 그때 이지원 문제에 대해서 왜 비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질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법 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이제 됐죠. 부메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법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가 하면은 MB 정부 그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 이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예.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뭐 YTN도 마찬가지가 모든 방송사 저녁 메인 뉴스에 예. 이게 최고 탑 뉴스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제 그 언론사 그 뉴스를 장식했는데 작전명이 데이비슨, 연어입니다. 데이비스는 왜 데이비슨인가 했더니 DJ라고 하잖아요. DJ 김정일 대통령 D자를 DJ 따서 D를 따서요. 네, 작정명 데이비스라고 한 거고. 연어는요? 연어란 거 왜 가냐 했더니 이게 연어는 그러니까 설명부터 드리면 데이비스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DJ라고 하죠. 그러니까 D 데이비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에 비자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캐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사람들 보내서 그걸 캐야 되지 않았습니까? 않겠습니까? 그게 데이비슨이고 이 연어는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직접적인 비자금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측근 비리 거기서 이제 비자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측근이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필리핀에 가서 알아보고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뭐 풍문이죠. 그죠, 풍문이죠. 예. 근데 왜 연어냐? 연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 도망간 사람을 송환 작전이죠. 집인 서울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작정명을 연어라고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10억을 썼습니다. 네, 네.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풍문을 수집하느라고 네. 10억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근거가 부족해서 수사기관에 이첩도 못한 사건 아닙니까? 이첩 못했고 펄스만 유야무야했다. 날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무혐의 처리했다, 혐의 없음 이렇게 이제 끝낸 것 같은데요. 국정원은 뭐 지금 이 최근까지 수사권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대북 공작금 첫 번째 문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대북 공작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 북한에 그렇지 않고는 왜 이 돈을 썼을까? 왜 국정원을 파견했을까? 이 대검 중수부 살아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해야죠. 만약에 이게 공직 비리로 돼서 부정 축제를 했고 해외에 그 비자금을 은닉 도피했다. 여기에 이제 관련자도 뭐 어디 있다. 그럼 수사해야죠. 검경이 했어야 될 일을 국정원이 했다는 면에서 네. 이 돈의 집행 그 항목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밀리에 이 전임 정부의 이 도덕적 문제를 좀 파헤쳐서 정치 쟁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MB 정권에서의 국정원이 뭘 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그 전임자, 그 후임자, 네. 그래서 뭘 했는지. 그 외에 지금 이 혈세를 마구 탕진한 요즘 젊은이들 탕진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소소한 돈을 쓰면서 그냥 일상의 즐거움을 얻는 건데 이분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예. 정권의 매우 주관적인 행위를 추구하는데 재원을 동원을 해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 국고손실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의 죄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 더하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 작전이 뭔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작전이 암시하고 있는 매우 정치적인 이 정파의 정적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정치적 의도가 네, 있었을 것이다. 정치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지금 격분하는 혈세 탕진 문제까지 이제 결부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또 새로운 제목이 등장한 거거든요. 보시면 다스, 국정원 특활비의 상납, 그다음에 지금 이 대북 공작금을 엉뚱한데 이제 소진한 문제, 네. 여기다가 개인적인 남용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대북 공작금이 여기만 쓰인 게 아니고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죠. 네. 국정원의 DJ 음해 공작을 돕고 이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았 이런 네, 의혹까지 정권 지금 조력자인데 제기가 됐습니다. 네, 정권 조력을 했던 대가로 전 국세청장에게 이 대북 공작금을 주었다. 이 용처를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건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 더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간 대여를 했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원래- 대북 예. 공작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 20억 이상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간 것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교환 예. 교수 자격으로 가는데 그 미국 명문 대학에 돈을 수십억 주고 내가 거기 가서 좀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쉬자. 뭐 이런 이제 발상으로 지금 이 추정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서울에 고관 대작인데 집도 있고 국정원의 그 집무실도 있고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은 왜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비밀스러운 접촉을 위해서 호텔룸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임대해도 되는 건데 예. 연간이면요 이게 뭐 하루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네. 한 3억 6천만 원 얼마 DC를 받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만 한 3억 원 내외의 돈을 쓴 것 아닌가라고 한번 저는 개인적인 계산을 해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예. 돈도 돈이지만 그 용도는 무엇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좀 답할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이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참 대북 공작금이 참 여러 용도로 네. 활용이 됐는데 문제는 네. 자, 이 모든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보고가 뭐 이 중에서 일부라도 보고가 됐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보고됐다고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훨씬 봐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스는 진짜 막말로 말해서 저 이명박 전 대통령 꼭 횡령했다 하더라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개인 비리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 재산 이렇게 많은데 그걸 숨기고 거기서 돈을 뺐다. 굳이 말하면 이제 개인 비리다. 그건 개인의 도덕적 문제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건데 이 국정원의 문제는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고를 남용한 부분도 있지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앞서 이제 최영일 변호사 잠시 언급하셨지만 정말 전직 대통령도 비자금 있는 게 딱 드러나면 수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드러나고 있다면. 그리고 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는 것까지는 뭐 넓게 생각해서 뭐 조금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합시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돈이 이제 10억이 어디 있었는지 잘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야 미국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이 있대. 이거 확실한 정보야. 가서 알아봐. 알아보는데 돈 10억이나 듭니까? 아닐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단순히 뭔가 확실한 어떤 정황이나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예전에 뭐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에서도 혹시 공작이 있지 않았을까 액수로 봤을 예. 때 그런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저는 중요한 문제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 지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나왔으니까 나온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무슨 그렇게 자신 얘기냐면 없었을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이미 경선 이기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네. 5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에 패했던 정동영 후보 쪽 500만 표 차로 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는 패종입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한 힘이 있었던 정부입니다. 모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쇠고기 촉불 시위로 흔들흔들하니까 혹시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지장됐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런 풍문을 가지고 공작으로 비출 수 있는까지 작업까지 한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네. 내가 굳이 일을 이럴 해서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일로서 승부를 보겠다고. 네. 내가 일을 해서 경제를 발성시켜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따라올 거였는데 얼마나 자신 없었으면 전직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까지 건드리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정말 저는 답답해지죠. 네. 어쨌든 DJ 노무현 음해 공작에 사용된 국정원 대북 공작금 네. 이게 MB 수사의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이건 네, 좀 지켜봐야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직 여검사가 어제 미투 선언을 했는데 파장이 네.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저는 어제 이 보도를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저녁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하는 굉장히 용기 있다는 점에 네. 일단 좀 박수를 보내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저는 보도로 접한 것이 이 검찰 조직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해시태그가 바로 이제 샵 붙이고 미투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검찰 인사제도, 검찰 내 이 성추행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구구절절한데 마지막에 이거 그냥 그 서검사가 쓴 대목이에요. 이 썩어 빠진 것들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에 자신의 이제 문제를 쭉 적고 8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근데 그들이 지금도 검찰에 상당히 최근까지 힘을 네. 썼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제 국정농단 과정에서 다 좀 옷을 벗고 또 이제 뭐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제 인물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서검사가 한 얘기는 자 지금 피해자인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됐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8년 걸렸습니다. 사실 이 미투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시작이 됐죠. 그 영화 제작자의 어떤 농간에 정말 많은 여배우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가 있었는데 저도요 했는데 그게 물 건너와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투 첫 타자가 자 헐리우드니까 우리나라는 영화계에서 터지려나? 아닙니다. 검찰 조직에서 가장 네. 먼저 터진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네. 아니겠습니까? 그 예. 보수적이라는 말이 양가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의미, 보수의 이 정치인들이 쓰는 나 보수야. 이 예. 보수의 좋은 의미는 오래된 것의 전통, 좋은 것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겠다, 보존하겠다 이런 게 보수인데 그렇죠. 그 보수를 우리가 나쁜 의미로 쓸 때는 나쁜 습성까지도 빨리 시대가 변했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부장, 남성 중심 이런 것들이 폐쇄적인 검찰 조직 내에서 어찌 보면 검사 그러면 우리가 다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이 인터뷰 이후에 실검에서 상위에 올라간 인물이 여럿이 있는데 네. 당시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해석한 이기남 자리였다. 법무부 예, 장관. 이기남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온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가 예.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검찰국장이 있었는데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이 사안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여검사는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는데 자 사과를 받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8년 전에. 근데 문제는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건 8년 동안 우리가 적폐라고 얘기하는데 악폐가 계속 남아서 검찰 조직 내에서 혈액이 나쁜 피가 흐르듯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8년 만에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국민들이 저는 SNS 보면 정말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검사도 이렇게 당했다면 어느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한가? 네. 이게 지금 성추행범이 등장한 게 아니라 엘리트 검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뭔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검찰 조직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의 인사 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 이후는 이제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네, 법무부에서 빨리 나와야죠. 이제 나온 네. 얘기죠. 예. 어쨌든 서지현 검사 주장에 의하면 안태근 전 검사가 성추행을 했고요. 당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규일 현재 지금 의원이죠. 한국당 의원이죠. 예. 뭐 사건을 덮었다 이렇게 실명까지 지금 거론한 상황인데요. 일단 두 사람은 뭐 기억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기억이 없다의 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규열 두 사람 한국당 톤은 의원, 물론 좀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최규열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당시에 이제 그 뭐 성추행 사실 이게 기억이 없다기보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서지현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안태근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 검찰 간부로부터 미안하다고 하더라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태근 그러니까 전 검사 사건 직접. 자체를 나를 모르는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최규일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의원이요? 모르겠다는 예. 그 입장은 나중에 이제 인사 조치를 서지현 저 검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서 예. 근무하다 지방으로 밀려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고서는 내가 그 인사 명령서에 사인한 게 아니라 정기 인사 중에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 얘기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워낙 인사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 안태근 검사의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맞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경총 동지할 일입니다. 당사자로서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억울하고 안 했다면 첫 번째 반응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 하지 않았는데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누가 김태현 변호사 그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나 성추행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제가 안 했다면 저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야 말이 돼? 술집도 아니고 사람들 다 많은 이 저녁 장례식장에서 내가 성추행한다는 그게 가능해? 그걸 이제 와서 왜 그래? 나를 모함하는 거 아니야? 이 반응이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안 했다고 하면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는 저 심리의 기저에는 혹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런데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잘못했어 라고 자백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규일 저 의원의 기억이 안 난다는 것과 안태근 저 변호사죠 지금은 전 검사의 기억이 안 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처음 제기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제기가 되는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이 여검사라든가 여성 법조인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검찰이 이제 맑아졌구나. 적어도 이 성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졌구나. 조금 이제 윤리적이 된 것 같다. 양성평등이 검찰 조직 내에서 이루어졌구나가 아니라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얘기가 어제 서지현 검사의 글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뭐냐 하면 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슴에 북받치겠죠. 원통하고 분통하겠죠. 그래서 많은 법조계 선배 친구들과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너만 무능한 검사가 된다. 가만히 있으라. 네. 가만히 있으라 이거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가 억압적인 조직에서 쓰는 얘기죠. 국가적으로도 지난 정권에서 썼습니다만 가만히 있어. 너만 다쳐. 너만 무능한 검사 돼. 너만 낙인 찍혀. 점점 밖으로 밀려나다가 검찰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입에 지퍼를 채우고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여검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예. 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잘 나가는 남자 검사의 발목을 잡아서 이 승진, 성장 못하게 하려는 꽃뱀 취급을 받았다. 이 꽃뱀이 검사에게 쓰는 말은 아니죠. 전 우리가 성추행도 놀랍습니다만 예. 이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이 발언이 더 놀랍죠. 예. 그렇게 여검사들이 압박을 당하면서 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나만 꽃뱀대. 이게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죠. 기업에서 일해도 우리가 기업에서 터지는 일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성토를 해왔습니까? 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업 내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범을 우리가 잡아다가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유죄를 입증하고 구형을 하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예. 근데 검사들이 이런 일을 공공연히 벌였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검사에게 어떻게 성적인 피해를 우리가 구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만약에 뒷부분에 나오는 특정 8년 전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후 8년 동안 서 검사 혹은 이문정 검사가 주장했던 이 겪었던 여성 검사들의 복수의 주장들이 좀 취합이 돼서 이 사회 문제 제기가 된다면 예. 검찰 조직이 이건 정말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환골탈퇴하기 위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윤리 재선언, 도덕 재무장을 위한 선언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얘기로는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냐 이런 네. 지적까지 당했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든 생각은 안대근 전 검사 저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네.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1000번 넘게 통화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등장을 했었고요. 돈봉투 만찬 때도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때 옷을 벗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수 선두주자예요. 예. 그렇죠. 그 기수 선두주자고 만약에 그 우병우 전 수석 문제라든지 돈봉투 사건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진짜 뭐 검찰총장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양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초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검사라고 이제 본인들 생각은 다른 검사랑 좀 다른 일종의 귀족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아마 저 피해 여권자 서재 검사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검찰 옷을 벗기 전까지는 또는 네. 저 안태근 검사가 옷 벗고 나가기 전까지는 나 이 얘기 죽어도 못하겠구나. 검찰국장이면 인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 제기했다가 나 또 어디 지방으로 쫓겨나라고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안태근 검사가 저렇게 이제 되고 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건데 저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명으로 글을 써도 요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검사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을 다 드러내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과거 얘기는 하지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건 저건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이제 그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됐고 사실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 적폐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적폐는 이런 게 정말 적폐라고 봅니다. 예. 이런 문제들. 이게 검찰만 있겠어요? 법원 없겠어요? 대형 로펌 없겠어요? 방송국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들 모든 조직에서 그럼요. 생각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예. 여성들이 이제 그 용기를 못 내는 건데 이제 서재 검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해 여성들도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그 조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조사해서 적폐를 도려내는 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찰 이제 내부에서도 지금 이 서지현 검사 응원하는 네. 글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올라온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어쨌든 서지현 검사의 주장에 대검도 지금 진상조사에 착수한 네. 상황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성추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 성추행 자체는 전 처벌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나온 팩트는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안태근 전 검사의 반응과 그다음에 서지혜 검사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로 봐서 저는 팩트라 거의 이제 90% 이상 팩트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처벌하려면 강제추행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예요.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럼 당시의 기준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2010년이고 2010년에 친고죄였고 2012년인가요? 그때 이제 비친고죄가 되는데 그때 형법 개정할 때 부칙에 보시면 비친고죄로 개정하고 나서 이날 이후 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적용된 범행에 대해서만 적용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2010년 당시에는 기존 그 당시의 법률은 친고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고소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을 알고 나부터 6개월입니다. 근데 사실 고소 기간에 도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추행죄로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만약에 당시에 서지혜 검사가 얘기를 했더니 사과를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인사조치로 이렇게 밀려났다. 네. 그 인사조치에 만약에 안태근 검사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예. 안태근 전 검사가 당시에 힘을 써서 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새 많이 나왔던 직권남용은 성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강제추행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직권남용은 정말 안태근 전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야, 걔 지방으로 내려보내 이렇게 했는지는 입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제일 입증하기 쉬운 게 강제추행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친고죄 문제가 당시 기준으로 친고죄 문제가 있어서 상식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죠. 조금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인사 조치 네. 이 부분 이제 직권남용의 문제를 따져볼 수 있고 그건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찰이 제대로 됐는지 그동안 이런 부분들 좀 따져볼 수 있지 조직적인 않을까요? 문제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 수많은 죄가 더 결부가 됩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에 안택은 그 검찰국장일 때 국회에 출석해서 노회찬 의원하고 한번 설전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태도 논란이 한번 벌어집니다. 노회찬 의원이 혀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0년 전에 지금 검사장도 아니었을 예. 때 검사였을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갑니다. 그럼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자기 부처의 최고 수장 상관을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술을 먹고 취해서든 아니든 성적인 추행을 벌였습니다. 이게 조사의 결과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이 사람은 검사직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아주 기본적으로 드려볼게요. 이 직업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10년 전에? 근데 조직이 보호해서 지금 키웠잖아요. 예. 최고 성장가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일이 없었으면 검찰총장을 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 10년간 고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10년 전에 이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옷을 벗었는데 최근에 돈만찬 사건 때문에 결국 면직을 당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변호사 개업 못한 율사들도 많죠. 왜? 품행유지. 법조인의 품행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그럼 면허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경우 우리 관광 다룹니다. 이분 변호사는 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10년 전에 이렇게 됐고 결국 이 대중들을 속이고 어찌 보면 자신의 죄를 덮고 그것도 네. 파워를 동원하고 그리고 한 여성 검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8년 동안 심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아주 최고 수장이 될 뻔하다가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옷을 벗었는데 그 와중에 직접 연루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병우 라인이라고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네. 그럼 이분은 그냥 사회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살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마지막에 분통을 터뜨린 게 자 지금 회개하고 종교를 믿으시면서 간증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토를 더 단 게 뭐겠어요? 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건 내세와 신과 함께 얘기가 아닙니다. 현세에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전 10년 전에 이 죄과가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대중들에게 면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행위를 안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 이 네.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 어쨌든 한 여성 검사가 용기를 냈습니다. 네. 이게 철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자정 노력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